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최인호 작가의 상도라는 책을 낭독합니다. 상도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드라마 상도일 것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인기리에 반영이 되어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50부작 대하 드라마였습니다. 상도, 이 책의 주인공은 임상옥입니다. 상도는 조선 후기 인물로서 조선 최고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대하 역사 소설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주인공이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서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는 임상옥의 상업 철학, 그리고 장사란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상업윤리, 인간 존중의 가치, 부의 사회적인 책임, 참된 상도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이윤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미리 예견하고 상업활동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음을 역설합니다. 이런 주제의식과 가치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기업인과 개인이 갖춰야 할 올바른 경영 철학과 삶의 태도에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흔히 액자소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소설 속에 또 하나의 소설이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장면까지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인호 작가의 소설 상도,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야기 낭독합니다. 상도 제1부 천하 제1상 제1장 바퀴벌레 1. 내가 김기섭 회장의 돌발적인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은 1999년 12월 말이었다. 해마다 연말이면 묵은 해를 보내는 각종 행사들과 그에 따른 술자리, 연회 등으로 바쁘고 새해를 맞는 설레임으로 몸과 마음이 분주하기 마련인데 1999년의 연말은 다른 해보다도 한층 더 바쁜 나날이었다. 그것은 며칠만 지나면 마침내 서기 2000년으로 접어드는 신세기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인간의 역사 속에서 1000년 동안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왔던 서기 1000년의 숫자가 마침내 2의 숫자로 바뀌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인가? 그리스도교의 일부에서는 1999년을 세기말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해라고 하여 어쩌면 인류의 멸망이 이 해의 한순간에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1년 동안 줄곧 경고해 왔었다. 그러나 오히려 새로운 세기, 새로운 2000년의 세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막연한 희망 같은 것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회와 모든 국가가, 지구촌 전체가 흥분으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물론 21세기는 며칠 뒤인 새해 2000년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었다. 21세기는 서기 2001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서기 2000년을 신세기가 열리는 그 원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1999년의 성탄절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밤 12시에 열리는 자정미사에 참석했었다. 교황은 다가오는 2000년의 신세기에는 전 지구와 전 인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성탄절 메시지를 내렸으며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이 2000년대에는
반드시 통일된 국가를 이루기 바란다는 전언을 한국교회로 보내왔다. 아내와 나는 미사가 끝난 후 성당 마당에 만들어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곁에 누운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헛간 속에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앉아 있었고, 말과 소의 먹이를 담아주는 구유 속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 누워 있었다. 헛간 속에는 말과 소뿐 아니라 양과 염소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헛간 문 밖에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3명의 박사들이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인파놈으로 구유 속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인형을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류의 역사 속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오늘로 1999년째가 되는 예수의 생일인 것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가 태어난 지 2000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미사가 끝나고 밤 2시가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습관적으로 TV를 틀었다. TV에서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가 방송되고 있었다. 베토벤의 심포니 제9번 합창 교향곡이었다. 교향곡은 절정에 이르러 웅장한 합창곡이 터져 흐르고 있었다. 찬양하라, 노래하라, 창조자의 영광을. 뻗어나는 새싹들은 쉬지 않고 자란다. 봄비 내려 새싹나는 나무들을 보아라.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합창곡의 절정에서 음악이 멈췄다. 방송 사고인가 하고 나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보았다. 대형 무대에 오케스트라를 비추던 TV 화면이 갑자기 스튜디오로 장면이 바뀌었다.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급히 나온 듯 아나운서는 넥타이를 고쳐매면서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외출복을 벗다 말고 TV 앞으로 다가갔다. 성탄절에 특별 연주 실황 방송을 중단시킬 만큼 큰 사건이라도 벌어졌단 말인가. 이 좋은 성탄절 날 밤에.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는 같은 말을 2번씩 되풀이한 다음 황급히 쓴 것 같은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기평그룹의 총수 김기석 회장이 교통사고로 별세했습니다. 독일의 비스바덴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나는 털썩 소파 위에 주저앉았다. 뭐라는 소리인가?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김기석 회장은 21세기를 겨냥하여 기평그룹에서 총력을 기울여 만든 신차를 직접 몰고 독일의 고속도로 위에서 시운전하다 비스바덴 근처의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별세했다고 합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TV 화면에는 김기석 회장의 사진이 고정되어 떠오르기 시작했다. 틀림없는 그의 얼굴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는 짧은 뉴스의 내용을 되풀이해서 읽기 시작했다.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의 얼굴 위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기 시작했다. 기평그룹의 총수 김기석 회장이 교통사고로 별세했습니다. 독일의 비스바덴의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나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자세한 뉴스는 아침 6시 첫 뉴스 시간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1, 2분이 지났을까. 짧은 뉴스 시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멈췄던 베토벤의 합창곡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터져흐르기 시작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한 쉴러의 시에 곡을 붙인 베토벤의 웅장한 합창소리는 한 인간의 죽음 따위는 강물을 흐르는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듯이 순식간에 뒤엎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내게 있어 김기석 회장은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그 이상이었다. 내게 있어 인간 김기석은 베토벤 그 이상이었다. 그가 죽었다. 나는 외출복을 갈아입는 것을 잊은 채 망연하게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김기석 회장이 마침내 독일의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죽고야 말았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그 기초를 닦았다는 고속도로, 제한 속도 없이 달리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독일의 아우토반.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반드시 직접 스포츠카를 몰고 독일의 고속도로에서 아무도 태우지 않고 혼자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스피드 광. 그가 마침내 독일의 고속도로에서 직접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죽고 말았다. 1999년이 저물어가는 이날 밤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이 즐거운 성탄절날 밤에 대기업의 총수가 마치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와 가출한 소년처럼 차를 몰고 가다가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다. 새로운 2000년대의 신세기가 열리는 그 성탄절 전야에 김기석 회장은 시대에 반응하듯 지구에 넘쳐나는 축제 분위기에 저항하듯 21세기를 겨냥해서 만든 신차를 타고 그 성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혼자서 독일의 고속도로 위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알 수 없는 사고를 일으켜 죽어버리고 만 것이다. 차에 미친 사람. 사람들은 김기석 회장을 그렇게 부르곤 했었다. 그러나 본인은 남들이 그렇게 자신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딱 한 번 그는 내게 고백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당신에게만 고백하는 말이요. 난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 난 내가 차에 미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아. 어떤 사람은 나를 스피드광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미친 것은 차가 아니야. 그럼 무엇에 미치셨습니까? 내가 묻자 김 회장은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내가 미친 것은 바퀴야. 나는 어릴 때부터 바퀴가 좋았어. 바퀴는 그 어떤 무거운 물건도 쉽게 운반시켜주지. 바퀴는 사물을 이동시켜줄 뿐 아니라 빨리 굴리면 속도가 나거든. 바퀴는 또 둥글고 모난 데가 없어. 난 그래서 바퀴가 좋아. 그래서 말인데 사람들이 나를 차에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맞은 별명일 수가 없거든. 그럼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내 질문에 그는 싱긋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바퀴벌레. 김 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남들이 불러주었으면 하고 바라던 자신의 별명. 물론 그의 설명대로 차에 미친 것이 아니라 바퀴에 미친 것이라고 해서 스스로 붙인 자신의 별명 바퀴벌레. 사람들은 바퀴벌레를 싫어하고 징그러워하지. 그런데 말이야, 어떤 음식점에서는 바퀴벌레를 돈벌레라고 해서 봐도 잡지 않고 그대로 키우기도 한단 말이야. 또 바퀴벌레는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싫어하거든. 중국 사람들은 바퀴벌레를 향낭자라고 부르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겨울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바퀴벌레처럼 나타나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숨기를 좋아하십니까? 김 회장의 대인기피증은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매스컴의 집요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는 물론 사진을 찍히는 경우도 드물었다. 그런가? 그렇군. 크게 판대소를 하면서 그는 무릎을 쳤다.
뭔가 마음에 들면 그는 크게 웃으며 손으로 무엇인가를 치는 버릇이 있었다. 책상이 있으면 책상을 치고 탁자가 있으면 탁자를 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는 무릎이라도 쳤다. 크게 웃으면 치는 힘도 강해지는데 그래서 번번이 탁자 위에 물이 쏟아지곤 했다. 바퀴벌레. 스스로 붙인 자신의 별명처럼 차에 미친 것이 아니라 바퀴에 미친 사람. 바퀴벌레 김기섭 회장이 성탄절 전야에 독일의 고속도로 위에서 혼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죽어버린 것이다. 도대체 무슨 사고였을까? 그러나 알 수 없었다. 밤 2시는 뉴스의 사각지대로 이리저리 채널을 바꿔보았지만 성탄절의 특집만 방송하고 있을 뿐이었다. 좀 더 상세한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는 아나운서의 말처럼 6시 첫 뉴스 방송 시간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조간신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잠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나는 한 잔 가득 위스키를 따라 얼음을 채워들고 아파트의 베란다로 나가보았다. 밤 2시가 가까운 깊은 밤중이었는데도 아파트의 많은 방들은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나는 위스키를 마시면서 베란다와 거실을 서성이었다. 문득 거실의 장식장 위에 놓인 벽돌 한 장이 눈에 띄었다. 나는 다가가서 그 벽돌을 들어보았다. 프라이하이트. 벽돌 위에는 붉은 글씨로 그렇게 씌워져 있었다. 프라이하이트. 독일어로 자유를 뜻하는 말이다. 처음에 나는 그 벽돌을 발견했을 때 그 붉은 글씨가 페인트가 아닌 붉은 피로 씌워진 글씨가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만큼 그 붉은 글씨는 선혈처럼 섬뜩한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 벽돌을 무너진 베를린 장벽의 잔해더미에서 주었다. 그때가 1989년 11월 9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의 일이었다. 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서냉전시대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방송국 팀과 함께 독일에 머무르고 있었다. 내가 김기섭 회장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바로 그 무렵의 독일에서였다. 베를린에서 광란과 같은 축제를 취재한 우리 촬영팀은 일단 프랑크푸르트로 철수하였다. 그 전날 밤 나는 우연히 브란덴부르크 문 옆 장벽의 잔해더미에서 붉은 벽돌 한 장을 발견했었다. 그 벽돌 위에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프라이하이트라는 글씨가 낙서되어 있었다. 그 글씨를 본 순간 나는 자유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벽돌로 이루어진 장벽을 넘다가 피를 흘리며 죽어갔음을 떠올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벽돌 한 장은 자유를 위해 죽어간 이름 없는 사람들의 묘비명인 것이다. 지금은 다만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이 벽돌 한 장은 미치광이 히틀러와 공산주의 냉전체제의 갈등과 스탈린 등 20세기의 역사를 증언하는 기념비로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벽돌인 것이다. 나는 10년 전 독일의 베를린에서 주운 그 벽돌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이제 일주일 뒤면 20세기는 종말을 구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아편 전쟁으로 인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홍콩도 이미 2년 전 1997년 7월 1일자로 중국으로 다시 귀속되었다. 그 숨가쁜 20세기의 역사는 이처럼 붉은 벽돌 한 장만을 남기고 종말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막바지의 절정에서 김 회장은 독일의 아우토반, 그 고속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내가 김기섭 회장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프랑크푸르트에서였다. 그때 독일을 운항하는 항공 직항로가 프랑크푸르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에서의 모든 촬영을 마치고 프랑크푸르트로 되돌아왔다. 그날 저녁 나는 호텔 방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대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정상진 선생님이냐고 물어왔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다시 그렇다면 소설을 쓰는 정 선생님이 맞느냐고 물어왔다. 내가 다시 그렇다고 대답하자 상대방은 곧 호텔로 찾아뵐 테니 로비에서 잠깐만 만나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해왔었다. 낯선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가 썩 기분 내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화를 해온 말투와 태도가 무척 예의 바르고 정중하였으므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로비로 내려갔을 때 이미 로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의자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정 선생님 맞으시죠?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명함은 한쪽에는 독일어로 뒷면에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주로 현지 주재원들이 사용하는 다목적용 명함이었다. 기평그룹 프랑크푸르트 지사장 한기철. 명함에는 그렇게 인쇄되어 있었다. 전 명함이 없습니다. 명함을 받았지만 따로 내어줄 명함이 없으므로 나는 겸연쩍게 대답하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다. 정 선생님 같은 분이 무슨 명함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명함 같은 것은 저희와 같은 장사꾼들이나 필요한 겁니다. 정 선생님의 조남은 그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는 것은 처음인데요. 독일에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사내에게서는 외국 주재원 냄새가 풍겨나고 있었다. 빈틈없는 태도에 말쑥한 옷차림으로 비즈니스맨이라기보다는 무슨 정보원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독일의 통일을 취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방금 베를린에서 오는 길입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취재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언제 돌아가실 예정이신데요? 그는 습관적인 듯 수첩과 볼펜을 챙겨 들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버릇인 모양이었다. 내일 오후 비행기로 떠납니다. 일정이 있으십니까? 방송국 직원 5명입니다. 프로듀서, 촬영 감독과 같은 스태프들과 저까지 합하면 6명이 됩니다. 일정이 괜찮으시다면... 사내는 내가 하는 말을 수첩 위에 메모하다 말고 말을 잘랐다. 며칠 더 이곳에서 머무르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글쎄요. 나는 좀 난처했다. 함께 왔으니 함께 떠나야죠. 좀 돌아가서 할 일도 있고요. 사실 내겐 할 일이 남아있었다. 이번 특별기획 취재에 나는 리포터로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3부작 다큐멘터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레이션을 작가인 내가 직접 쓰도록 계약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말 특집 방송이어서 약 한 달 정도 남아있었지만은 촬영은 필름을 편집하고 내레이션을 녹음하려면 빠듯한 스케줄이었기 때문이었다.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일행들과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내 말을 듣자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수첩을 덮었다. 정 선생님만 남아주십시오. 물론 여행 경비와 체제비 등은 저희들이 모두 전담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편의는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제게 무슨 용건이 있으시죠?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정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갑자기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디에서요? 독일에서입니다. 바로 프랑크푸르트에서입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는 사무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희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한순간 나는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좀 전에 그가 주었던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로 무슨 기업이나 사업에는 전혀 문외한이었다. 그래서 명함에 씌어있는 기평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또한 그 그룹의 회장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회장님이 정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정 선생님을 찾아뵙는 것도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회장님의 명령을 받고 저희 지사에서는 전 시내의 호텔을 모두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호텔에 묵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잠깐, 나는 무슨 미스터리에 빠진 느낌이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그렇다면 회장님은 어떻게 제가 이 프랑크푸르트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일까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K2의 수행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전 호텔을 뒤져서 소설가 정상진 씨의 숙소를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K2의 수행비서라니요?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K2라면 히말라야에 있는 유명한 산봉우리 이름이 아닙니까? 한기철은 내 가벼운 농담에도 전혀 웃지 않았다. K2는 저희 회장님의 암호명입니다. 저희들은 회장님을 K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2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김기섭 회장님이십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경제에는 전혀 백진나였지만은 김기섭이라는 이름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기평그룹이 어떤 회사인가 하는 초보적인 상식을 떠올릴 수가 있었다. 기평그룹은 한때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기업이었지만은 90년대 초부터는 일체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만 일관되게 추진한 외골수 기업이었다. 기평그룹의 그러한 독특한 성격은 그 그룹을 창업한 김기섭이라는 인물에서 비롯되는데 사람들은 그를 자동차에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다. 자동차는 그의 종교였고 자동차는 그의 신앙이었다. 뿐 아니라 나는 그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다. 매스컴을 기피하여 한국판 하워드 휴지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의 석유왕이자 항공산업의 개척자였던 하워드 휴즈는 말년에 저택에만 은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세균 노이로제에 걸려서 사람들과 악수할 때에도 전신을 소독하게 하였으며 홀로 있을 때도 세균을 모두 죽인 보호막 속에서 숨어 살다가 비참한 생애를 마쳤었다. 자동차에 미친 사람 김기섭 회장은 이 세균 노이로제에 걸린 하워드 휴즈처럼 매스컴을 극도로 기피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신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재벌의 총수로서 공식적인 모임에도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한 수수께끼 인물이 자신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단지 소설가일 뿐인 나를 왜 만나고 싶어하는 것일까? 나는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한기철은 대답했다.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 선생님이 K2가 만나고 싶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좋습니다. 하룻밤만 더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일행들과 의논을 해봐야 하니까요. 우리는 일단 헤어졌다.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아직 대지어 시내 구경과 쇼핑을 나간 일행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TV를 켰다. 국영방송에서는 내가 방금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베를린 장벽에서 세계의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가 연주하는 첼로 협주곡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첼로의 거장 로스트로포비치는 휴양한 조명에 비춰지고 있는 한밤의 베를린 장벽 잔해더미 속에서 홀로 연주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과 살인, 광기와 이데올로기가 무너진 새로운 평화를 기원하는 첼로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떤 소녀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장벽을 넘다가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울면서 헌화하고 있었다. 베토벤이 말했던가, 음악은 어떤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이다. 마침내 무너진 베를린 장벽 위에서 연주하는 거장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협주곡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베토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것이야말로 예술의 힘인 것이다. 그 어떤 정치, 그 어떤 전쟁,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증오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예술만이 그런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약속대로 한기철 지사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프랑크푸르트에 남겠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그는 오전 11시쯤 차를 갖고 호텔로 찾아오겠다고 했다. 아침 일찍 방송국 직원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떠나자 나는 곧바로 짐을 싸들고 호텔 로비로 내려왔다. 11시 정각에 한기철은 나를 픽업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해서 수수께끼의 인물, 자신의 표현대로 바퀴에 미친 바퀴벌레 김기섭 회장과의 첫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내가 바퀴벌레 김 회장을 만난 날은 1989년 11월 12일이었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었다. 여기서 잠깐 그 당시 독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가를 어느 정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김 회장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첫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도 역사적인 독일의 현장 속에서였기 때문이다. 결국 독일이 통일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인 1990년 10월 3일 정확히 밤 0시부터였다. 바로 그때 서베를린의 시청에서는 자기의 종이 울리고 동베를린의 국립극장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이 연주됨으로써 반세기 동안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대표적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판결과 권리의 자유, 독일인의 조국을 위하여 독일인들은 절치부심 하나된 독일의 통일을 위하여 쉼없이 반세기를 달려오고 노력해왔었다. 마침내 독일의 콜 수상은 민족의 화합을 이룬 통일을 완수하고 나서 마침내 기쁨과 감사와 희망의 빛이 밝아졌다고 울부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의 전조를 보인 것은 내가 베를린에서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취재하러 갔다가 김기섭 회장을 처음으로 만났던 바로 그 무렵이었던 것이다. 1989년 11월 9일 밤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개방돼 무너진 것이다. 이날 밤 100만 명의 동독인들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장벽을 뛰어넘어 서베를린으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서독 정부는 각 은행 지점을 통해서 환영금 100마르크를 베를린 장벽을 넘어온 자유인 동독인들 모두에게 나눠주며 서독에서 약간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다. 거의 모든 상점과 백화점에서 동독인들은 넘쳐오르고 있었다. 서독인들은 대부분 동독인들에게 맥주를 무료로 마시도록 하였으며 밤이 깊어지자 기쁨과 환희에 넘친 광란의 축제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나는 취재차 들렀으며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은 김기섭 회장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숨가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김 회장은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서 나는 20세기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구상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부터 그가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가다 죽은 1999년의 성탄절날 밤까지의 10년간 김 회장은 무너지는 베를린 장벽에서 구상했던 자신의 사업 계획을 미친 듯이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나는 잔에 가득 들어있던 위스키를 다 마셨다. 한 잔 더 따라들고 거실에 불을 켰다. 레코드들 속에서 로스트로비치가 연주한 바흐의 판을 뽑아들고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바로 10년 전 독일을 떠날 때 공항에서 샀던 판이었다. 파리에 살고 있던 세계적인 거장 로스트로포비치는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타고 3시간씩이나 걸려 베를린으로 날아왔다. 그는 분단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성문 옆 장벽 아래 의자 하나만을 갖다 놓은 자리에서 모인 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프랑스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간 장벽을 때려부수던 관중들이 행동을 멈추고 침묵하였다. 로스트로포비치는 다시 이렇게 말을 이었다. 너는 이 역사적인 장벽 앞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회상하며 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이 연주를 합니다. 그가 연주했던 곡은 바흐의 선율 사라반드 C장조와 B단조, 그리고 나서 프랑스의 농민무곡 부레를 연주했었다. 11월의 밤은 쌀쌀해서 외투를 걸치고 연주한 그는 연주를 끝내고 나서 독일의 독한 술, 슈납스 한 잔을 마시고 싶다면서 그 자리를 떴던 것이다. 스피커에서는 그날 밤 베를린 장벽을에서 연주했던 로스트로포비치의 바로 그 음악, 바흐의 사라반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순간 내 귓가에는 김 회장이 내가 했던 질문의 내용이 떠올랐다.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 베를린에 왔습니까? 그것이 내게 던진 김기석 회장의 첫 질문이었다. 베를린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나는 몹시 당황했었다. 그때 나는 짐 속에서 베를린 장벽에 잔에 떠면서 내가 주었던 그 벽돌 한 장을 보여줬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의 첫 질문이 상상을 초월한 예상 밖의 충격이어서 달리 대답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으므로 아마도 그런 행동을 취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내가 준 벽돌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벽돌 위에 낙서된 붉은 빛깔의 프라이부르크란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것을 줍기 위해서 베를린에 왔습니까? 나는 기분이 나빴다. 초면에 그는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가 아무리 대기업의 총수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의 부하직원은 아니다. 또한 그가 나보다 15살 정도나 위의 연상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대등한 자유인인 것이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줍기 위해서 베를린에 오신 것이라면 나 같으면 당장에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겠소. 그는 10층의 호텔 창문 밖으로 당장이라도 벽돌을 던져버릴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그러나 유쾌하게 큰 소리로 웃었다. 사실 첫 대면한 생면부지의 나에게 던진 기상천외한 첫 질문이나 벽돌을 던져버릴 듯한 무례한 행동들은 평소에 김기석 회장으로 보면은 예외적인 행동이었다. 김기석 회장은 몹시 수줍음을 타는 성격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부끄러워했다. 자신의 부하 직원 아닌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다. 그가 매스컴을 기피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낯을 가리고 수줍음을 잘 타는 성격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성격을 가진 김 회장이 내게 던진 질문이나 행동은 전혀 이례적인 것이었다. 프라이하이트 자유라는 낙서가 새겨진 벽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한낱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정 박사, 내가 정 박사를 만나고 싶었던 것은 유명한 소설가인 정 박사가 1989년 11월 9일 밤 베를린에 무너진 장벽 아래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그 대답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또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온 것도 어떻게 아셨습니까?
너도 그 자리에 정 박사와 함께 있었으니까 벨린 장벽 아래서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 낯익은 방송국의 이름이 있어 바라보니 정 박사 일행이 촬영을 하고 있더군. 독일을 떠나려면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는 무릎을 치면서 웃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묻겠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심정으로 그가 내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했다. 회장님은 그러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베를린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 독일에 왔느냐고요? 김 회장은 내 질문을 되뇌었다. 그리고 나서 내 모습을 정면으로 보았다. 그는 좀처럼 남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이 없었다. 그 무렵 그의 나이는 거의 환갑에 가까웠지만 그는 노인이 아니라 발가벗은 소년에 불과하였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소년 같은 치기를 꿰뚫어 볼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기 위해서 독일에 왔는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정 박사. 그리고 나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독일의 고속도로로 나와 함께 나선 것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는 해외 출장을 떠날 때면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은 반드시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차를 몬다는 것이었다. 이때는 옆에 비서를 앉히거나 하는 일 없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몬다는 것이었다. 시속 200km 이상 차를 몰아 비서진들은 1년에 한두 번이는 이 상황을 K2의 비상작전이라는 특별한 암호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 1시간 남짓의 미친 듯한 광란의 질주야말로 초비상 사태라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K2의 비상작전에 함께 동승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미친 듯한 운전, 바퀴에 미친 바퀴벌레의 그 무서운 집념을 바로 한 자동차 속에서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였던 것이다. 우리가 출발한 곳은 프랑크푸르트의 외곽지대, 고속도로의 시작지점이었는데 이미 그곳에는 김 회장이 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대해서는 전혀 문의 아닌 나였지만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차가 한 대 고속도로 입구에 서 있었다. 전체가 완전하게 붉고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 유선형으로 만든 스포츠카였다. 이태리의 명차로 이름은 페라리, 기종의 이름은 F355 베를리네타였다. 그때가 오후 3시쯤 되었을까. 하지만 만추의 독일에서는 이미 땅거미가 어스름한 초저녁이라 할 수 있었다. 차는 바퀴만 빼놓으면 전체가 붉어서 마치 적토마처럼 보였다. 김기석 회장이 탑승하기 전에 미리 예열을 시켜놓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았으므로 차는 앞으로 뛰쳐나가려는 질주의 욕망으로 부르릉거리면서 몸을 떨고 있었다. 말갈기를 휘날리면서 말 발굽소리를 힘차게 내며 주인의 명령을 쫓아 산을 넘고 내를 건너 절벽을 지나고 강을 뛰어넘으려는 흥분과 기다림으로 붉은 스포츠카 페라리는 헤드라이트에 두 눈을 부릅뜬 채 이를 악물고 고속도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차는 김 회장에 있어 말이었다. 나는 왜 김 회장이 평생을 두고 차에 미친 일평생을 보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김 회장에게 있어 차는 더 이상의 차가운 금속과 죽어버린 쇳덩어리가 아니라 따뜻한 체온과 언어가 통하는 살아있는 말이었다. 그에게 있어 차는 한 점의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말이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김기석 회장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쓴 광개토대왕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소설 속에서 광개토대왕이 그토록 많은 영토를 점령하며 동양의 알렉산더라는 별명을 얻은 우리 민족 최대의 영웅이 된 것은 그가 기마병으로 고구려 군사를 무장시켰기 때문이라고 쓴 내용에 동감하였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해양국 영국에서는 이런 신념을 젊은이들에게 불어넣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만이 세계를 지배한다. 섬나라 영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은 오직 바다뿐이었다.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배를 타는 것뿐이었다. 그 결과 영국은 마침내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다. 차를 지배하는 자만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것은 김 회장의 철학이었다. 이 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정 박사? 김 회장은 손으로 윤기가 흐르는 차의 겉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내게 물었다. 모릅니다. 전 차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입니다. 차를 운전하십니까? 운전은 하고 있습니다. 차종은 뭡니까? 나는 미안했다. 내가 김기섭 회장의 라이벌 회사 차를 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 승용차 이름을 대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했다. 앞으로는 우리 차 타시오. 우리 차가 안전도 있어서는 월등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붉은 스포츠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차의 이름은 페라리요. 이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든 엔초 페라리를 기념해서 그의 이름을 붙인 명차 중에 하나요. 작년엔가 내가 직접 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어. 이 차는 2년 전인 1987년에 엔초 할아버지가 자신의 차가 처음으로 출고된 지 40년이 된 것을 기념해서 만든 차인데 이 차를 만들 때 할아버지의 나이는 89세였어.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입안에 털어넣었다. 은단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박하향이 나는 작은 사탕의 일종이었다.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우던 그는 마침 담배를 끊고 그 무료함을 박하사탕으로 달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차는 지금 전 세계에 400대밖에 없습니다. 이 차는 그러니까 400대밖에 없는 그 중에서 뽑힌 미스터 페라리인 셈이지. 나머지는 타고 나서 말을 합시다. 참, 타기 전에 미리 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난 운전면허가 없거든. 생명보험도 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무서우면 타지 말고 차에서 내리시오, 정 박사. 나는 그의 말을 그저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차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차는 4개의 문이 있는 승용차와는 달리 2개의 문만 있는 2인승의 쿠페였다. 유명한 자동차 평론가가 이 차를 시승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더군. 페라리 F35 베를리네타와 함께하는 드라이빙은 떠들썩한 사랑의 서사시와 같다고. 몇 번의 말다툼이 있더라도 이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고. 그는 신사복의 윗도리를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 그는 안전벨트를 메고 나서 운전대를 잡았다. 자, 정 박사, 우리도 떠들썩한 사랑의 서사시를 읊어봅시다. 실내는 완전히 항공기의 조종석처럼 꾸며져 있었다. 계기판들이 형광램프로 명멸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흥분과 끓어오르는 기쁨으로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계를 차고 있습니까, 정 박사? 느닷없이 그는 내게 질문을 했다. 차고 있습니다. 초침이 있는 시계입니까? 나는 구형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래서 내 시계에는 초를 가리키는 시계바늘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잘 됐습니다. 정 박사, 여기 있는 속도 계기판이 보이시죠? 내가 출발해서 시속 100km에 오를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가 한번 시간을 재봐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나는 시계를 벗어들고 초침과 속도를 가리키는 계기판을 동시에 쳐다보았다. 자, 출발합니다. 김 회장은 힘차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나는 순간 박차의 체인 말처럼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무서운 기세로 속도를 가리키는 계기판의 바늘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60km, 70km, 80km, 90km, 그리고 마침내 100km. 나는 시계의 초침을 확인해 보았다. 5초. 정지된 제로의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은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몇 초 걸렸습니까? 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톱워치로 지었더라면 아마도 정확히 4.8초가 걸렸을 것입니다. 차는 점점 더 속력을 높이고 있었다.
외곽으로 나아갈수록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넓어지고 있었다. 독일의 행정수도인 본으로 직통하는 메인 도로였지만 차량의 통행은 한산한 편이었다. 벌써부터 하나의 유럽을 꿈꿔서 통일된 유럽 국가를 원하는 유럽인들이 때마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부터 온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온 자동차의 후면에 F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고 덴마크에서 온 자동차는 DK의 스티커를, 네덜란드에서 온 자동차는 NL의 스티커를, 영국에서 온 자동차는 GB의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다. 그 자동차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국적에 따른 자국 생산의 승용차들이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가 생산한 승용차를, 스웨덴 사람들은 스웨덴이 생산한 자동차를 타고 있었다. 때문에 그 차에 붙인 스티커만 봐도 그 차 속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그 각양각색의 자동차들이 어느 국가에서 제작된 승용차인가를 단숨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160km, 180km, 200km, 차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해 나아갔다. 김 회장이 모는 페라리는 마치 장애물 경주라도 하듯이 앞서가는 모든 차들을 따라잡았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그는 말을 끊고 무겁게 입을 닫았다. 그리고 불타는 눈으로 정면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차의 뒤쪽에서 깜빡깜빡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명멸하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시속 200km로 달려가는 페라리 바로 뒤쪽에서 차를 비켜달라는 듯 회색빛 스포츠카 한 대가 전조등을 번쩍거리고 있었다. 순간 김 회장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뒷차의 기세에 눌렸는지 차선을 받고 피해 주었다. 바짝 따라오던 스포츠카는 굉음을 내면서 앞서 나갔다. 차 안에 선글라스를 쓴 젊은 남자와 연인이 앉아 있었다. 저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묵묵히 차를 몰던 김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릅니다. 포르쉐요. 차종은 911 터보, 게르만 민족의 혼이 담긴 꾼의 스포츠카라고도 하지요. 김 회장은 꿈꾸듯 중얼거려 말하였다. 벨트를 맸습니까? 맸습니다. 순간 페라리는 곤두박질 치면서 가속하였다. 저만큼 앞서가는 포르쉐를 따라잡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를 밟기 시작했던 것이다. 저 차는 100m를 불과 3.7초 만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정 박사, 저 차가 아무리 달리는 꿈의 공전이라고 해도 페라리는 당할 수 없을걸. 이 차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실력을 겨루는 포뮬러스 F1 레이스에서 자그마치 105회나 우승하였어. 다른 것은 몰라도 빠르게 해서 이 페라리를 당할 차는 이 지상에는 없어. 비행기를 빼놓으면 페라리는 살아있는 카레이스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페라리의 계기판이 올라가고 있었다. 시속 230km를 넘어서고 있었다. 페라리의 최대 속도는 300km에 조금 모자르는 296km. 그러나 카레이스를 위해 특별히 시작된 도로에서나 가능한 최대 시속일 뿐 아무리 넓고 아무리 시설이 잘 된 독일의 고속도로라고 해도 250km 이상의 속도는 도로 사정상 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 회장의 페라리는 미친 듯이 포르쉐를 따라잡기 위해서 속력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김 회장의 욕망을 눈치챘는지 포르쉐도 갑자기 속력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런 내용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고속도로 위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선의의 속도 경쟁을 벌인다는 해외 토픽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치 카레이스를 벌이듯 고속도로 위에서 경주를 벌인다는 내용을, 바로 그 사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었다. 독일의 마크 D가 새겨진 포르쉐를 탄 독일의 젊은 청년과 한국에서 온 대기업의 총수 바퀴벌레 김기섭의 생명을 건 무서운 자동차 경주가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다.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포르쉐는 고속도로 위를 달려가는 차와 차 사이를 고개하듯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고 있었고, 김 회장이 모는 페라리는 오직 포르쉐 하나만을 목표로 돌진하고 있었다. 페라리의 속력이 250km를 육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포르쉐의 속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페라리의 최대 속도가 시속 296km라면 포르쉐의 최대 속도는 290.9km. 최대 속도에 있어서는 페라리가 조금 앞서지만은 풀타임 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엔진 부분에 있어서는 포르쉐가 400마력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속도는 조금 페라리가 앞서지만 힘은 포르쉐가 훨씬 앞서고 있는 것이다. 나는 와이셔츠를 팔뚝까지 걷어붙인 채 난 모르는 독일 청년과 필사의 카레이스를 벌이는 초로의 재벌 총수 김기석 회장의 옆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차의 속력 계기판은 시속 250km에 육박하고 있었지만 차 안은 오히려 정적에 쌓인 듯 조용했다. 오직 고속도로의 노면과 부딪히는 바퀴에 입맛 다시는 듯한 접촉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차체의 진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차량 높이를 3단으로 조정해서 속력을 내면 낼수록 20mm 정도 낮아지도록 고안된 페라리였으므로 오히려 속력을 낼수록 차는 노면에 달라붙어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있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불이 붙은 것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의 두 눈빛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저 포르쉐를 따라잡기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나는 머리를 흔들며 부정을 했다. 이 사람의 목표는 타인이 아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언제나 한 발자국 앞서가는 자기 자신이다. 욕망의 화신인 자기 자신을 향해서 김기석 회장은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포르쉐가 백기를 들었다. 집역에 쫓아오는 페라리의 공세에 지친 듯 포르쉐가 도로 한곁으로 물러섰다. 그 틈을 노려 페라리가 총알처럼 앞서 나갔다. 차창 너머로 선글라스를 쓴 청년이 앞질러 나가는 페라리의 운전석에 탄 김 회장을 향해 주먹을 들어 빈정대는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내 사라졌다. 생명을 건 자동차 경주에서 김 회장의 페라리가 이긴 것이었다. 포르쉐와의 속도 경쟁에서 마침내 승자가 된 김 회장은 목표를 상실한 듯 갑자기 차의 속도를 줄였다. 이제 그만 돌아가기로 할까요? 그동안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던 김 회장은 꿈에서 깨어난 듯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인터체인지에 이르러서 그는 비로소 미소를 띤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무서우셨습니까, 정 박사? 아닙니다. 나는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다. 이상하게도 그의 미친 듯한 고속주행에 일말의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차입니다. 그는 지친 말을 달래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듯 평균 시속 120km 속도로 고속도로를 거슬러 달리고 있었다. 이미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걸려 있었다. 원래 이 페라리는 엔초 할아버지가 400대만 만들어서 한정 판매를 하였습니다. 대당 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한데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지금 독일에서는 한 대당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판매가의 4배인 6억 7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정 박사? 이 승용차인데 100만 불이라니 결국 폭발적인 인기에 엔초 영감이 추가 생산을 결정. 아마 1000대 정도로 확대 생산될 것 같습니다. 밖이 어두워질수록 차 안의 운전석은 야간 비행을 하는 비행기의 조종석처럼 눈부시게 밝아지고 있었다. 나는 차에 탔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느껴왔던 궁금증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왜 이렇게 무모한 드라이브를 하십니까? 이런 명차 하나를 생전에 만들어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런 운전을 즐기시나요? 나는 오랫동안 참았던 질문을 김 회장에게 던졌다.
바로 그 순간 김 회장은 운전대를 손으로 세게 때리면서 소리를 크게 내 웃었다. 이 차가 명차라고요? 이 페라리 F35 베를리네타가 명차라고요? 천만에요, 정 박사.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차는 한마디로 똥차요. 이 차는 여자로 말하면 한마디로 똥깔보요. 김 회장은 자기 말에 자기가 유쾌한 듯 크게 웃으면서 차의 운전대를 내리쳤다. 제풀에 빠방빠방 경적이 울렸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껏 이 페라리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예찬을 퍼붓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대당 100만 달러의 고급 명차를 똥차라고 표현하다니 이 지구상에서 400대에 불과한 이 최고의 스포츠카를 똥깔보라는 조성으로 표현하다니. 한 대당 100만 달러의 초고급차라고 회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소, 한 대당 100만 달러의 똥차요. 100만 불의 똥깔보차요. 어째서입니까? 내 질문에 그는 다시 소리내 웃었다. 이 차는 마치 유령 잡지에 나오는 세계적 모델의 벌거벗은 육체에 불과하지. 그 육체는 아름답긴 하지만 성욕과는 거리가 멀어. 여인의 벌거벗은 육체를 보면 성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하지만 이 차는 최고급의 창녀와 같아 밍크 코트를 입은 세계적 모델의 고급 콜걸 말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가고 싶고 평생을 같이 있고 싶은 사랑하는 여인은 아니란 말이요. 그로서 이 차는 충분히 찬탄할 만큼 아름답기는 하지만 어딘지 천박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차를 명차라고 합니까? 이봐요, 정 박사. 김 회장은 정색을 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명차라고 생각하는 차가 있어. 평생을 두고 만들고 싶은 차. 살아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은 명차. 그래요, 정 박사. 내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독일의 역사적인 현장에 온 것은 바로 그 차를 내 몸으로 느끼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한바탕 낯선 독일 청년과 생명을 건 필사의 경주를 벌이고 되돌아오는 길에 내게 던진 김 회장의 이 말 한마디는 그를 재벌 총수 김기섭 회장에서 그 모든 직책을 모두 집어던진 자유인 김기섭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이다. 그날 나는 그 스포츠카 속에서 인간 김기섭을 보았다. 회장님이 만들고 싶은 차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묻자 김 회장은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내 머릿속에 있어. 그리고 나서 김 회장은 다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들어있어. 김 회장은 꿈을 꾸듯 중얼거렸다. 내가 평생을 두고 만들어보고 싶었던 차가 바로 저 앞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손을 들어 차창 밖을 가리켰다. 나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을 보았다. 그곳에는 딱정벌레 모습을 한 구형의 폴크스바겐 한 대가 느린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저건 폴크스바겐 아닙니까? 차에 대해서는 전혀 문의 아닌 나로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차, 곤충의 일종인 딱정벌레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전혀 새로운 모습의 신형이 나오지 않은 전통적인 독일의 국민차, 폴크스바겐. 그렇소, 정 박사. 김기섭은 머리를 끄덕였다. 저 차의 이름은 폴크스바겐, 독일어로 국민의 차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명차는 바로 저와 같은 폴크스바겐이지. 이런 페라리가 아니요. 이런 페라리는 한번 데리고 놀다 버리는 고급 창녀와 같은 차지만 저런 폴크스바겐은 평생을 함께 사는 주강지처 같은 차라고 말할 수 있지. 저 폴크스바겐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 모릅니다. 저 폴크스바겐을 디자인한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나와 함께 자동차 경주를 했던 게르만 민족의 혼이 담겼다는 포르쉐 911 터보를 만든 바로 포르쉐 그 사람입니다. 그로써 진정으로 게르만 민족의 혼이 담긴 꿈의 차는 바로 저 느리게 달려가는 폴크스바겐입니다, 정 박사.
순간 김 회장의 눈이 번쩍이며 빛났다. 난 만들고 싶소. 게으름한 민족의 혼이 담겼다는 폭스바겐처럼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꿈의 차, 그런 명차를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반드시 만들고 싶소.